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재고자산의 의의라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그래서 거기에다가만 밑줄 좀 쳐주세요. 판매를 목적.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슨 목적이야? 판매 목적.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게 바로바로 기억나야 돼요. 재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탁 뭐야? 판매 이러면은 문제 풀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종류에서 여기만 좀 밑줄 좀 쳐주세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희는 주로 요것만 나와요. 네 가지.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주로 뭐만 나온다고요? 네,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그래서 보시면은요, 상품은 사다가 뭐 하는 거라고요? 파는 거.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 제공품은 미완성품이에요. 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제공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미완성품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만들고 있는 중인 거. 똑같은 말이죠. 근데 제가 아마 두 가지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는 말 그대로 뭐예요? 원래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죠.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면 뭐예요? 팔죠. 네. 그래서 거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은 그냥 사다가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옆에다가 어저께 썼었는데 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요거 계속 쓴다 그랬죠.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거기 옆에다가는 요거 한 줄만 쓰시고요. 저는 두 줄 더 쓸 거예요. 단기매매증권 살 때의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한다.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이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부대 비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상품 구입 시에 들어가는 뭐요? 운반비. 그 다음에 건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뭐 취득세. 그 다음에 뭐 기계장치 사면은 뭐 시운전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대 비용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그 돈만 내면 돼. 그러면 부대 비용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에 운반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물이나 토지 살 때 취득세 내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수수료도 주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 사게 되면은 그냥 기계만 갖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서 돌려봐야 돼요? 돌려봐야 되겠죠. 이 기계가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거를 시운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부대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대 비용 그러면은 추가로 나가는 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공식 4개를 적어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우는 거는 나중에 외울 거예요. 외울 거 양이 적을 때. 그래서 4가지를 적어 드릴 겁니다. 이건 2장짜리 뒷페이지 가운데 있을 거예요. 2페이지 가운데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요거 순매출액, 순매입액, 매출원가, 매출총 이익이라고 아마 2장짜리 나눠드린 거 2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중가운데쯤에 있으실 거예요. 그걸 보셔도 되고 한번 그냥 적어보실 분들은 적으셔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냥 그 2장짜리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기초 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책.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나중에 외울 건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4개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 4개를 외우셔야 몇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공부하시는 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4개를 외워서 계산을 해야 무려 2점 주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2점이 뭐예요? 소중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1, 2점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도 과거에 1점 차이로 떨어진 적 있어요. 그런 경험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경험 아닙니다. 1점 차이로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열받아갖고. 천장을 쳐다보면 천장에서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눈 감으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밥 먹을 때는 밥풀에 그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 잘못 찍어갖고 떨어졌거든요. 1번 아니면 2번이야. 근데 1번을 찍었죠. 근데 답은 몇 번이었던 거예요? 2번이야. 걔 덕분에 1점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되게 솔직히 좋은 기분은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내가 공부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설명은 간단하게 일단 오늘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순매출액, 순매출액이 순수한 매출액이에요. 맞죠? 그러면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뭐요? 매출 할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매출액의 뜻이 뭐예요? 총의 뜻이 뭐예요? 총. 전부. 그렇죠. 총 합쳐서. 그래서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판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입의 뜻이 뭐예요? 환입. 환입의 뜻은 반품이에요. 네. 그렇죠. 매출이 나갔다가 환입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환자가 도로 한자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그럼 대표적으로 뭐 한 거예요? 반품한 거. 그럼 우리 반품한 거는 매출액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누리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냐면 물건과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떨 수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가구를 시켰어요. 그 가구를 시켰는데 가구 배달하시는 분이 가구를 가지고 오다가 기스를 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종 있는 일입니다. 실제. 그러면 방법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반품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이거 기스 난 거 기스 났으니까 얼마 깎아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봤더니 기스는 났는데 티가 잘 안 나. 그러면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은 이거 기스 났으니까 다시 갖다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갖고 기스 난 것만 파는 데도 있잖아요. 실제 기스 나거나 반품된 것만 파는데. 그 다음에 할인도 깎아주는 건데 할인은 돈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누리나 할인이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제 가격을 받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겁니다. 깎아주는데 문제는 이제 뭐 했을 때요. 상황에 따라서 애누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인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돈을 받으려면 한 달 남았어요. 몇 달 남았어요? 한 달.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네 원래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다. 근데 열흘 안에 주면 깎아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할인이라는 거는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깎아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누가 100만 원짜리인데 야, 그 돈 다음 달에 주기란 100만 원 다음 주까지 주면 90만 원만 줘도 돼. 그러면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을 봐서 90만 원 줘도 문제가 없어. 그러면 90만 원 주는 게 좋아요? 기다렸다 100만 원 내는 게 좋아요? 그냥 90만 원 주는 게 우리 회사한테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할인. 그러니까 결론은 상대방 회사에서는 돈이 급한 거예요. 맞죠? 돈을 빨리 받아서 쓸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약간 손해볼게. 그거를 할인이라고 하고, 물건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량 구입해도 물건가 깎아주죠. 그런 건 뭐라 그래요? 애누리. 그 다음에 순매입액. 순매입액의 뜻은 우리가 좋아하는 순수예요. 그래서 순수한 무슨 액이요? 매입액. 그걸 뭐라 그래요? 순매입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매입액 플러스 아까 제가 부대 비용은 합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환출의 뜻은 뭐 한 거라고요? 반품. 애누리는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라고요? 물건. 할인은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라고요? 돈. 그래서 얘네들은 빼주는 이유가 뭐냐면 반품했으면은 돈 주면 안 되잖아요. 깎았으면은 돈 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더해요, 빼요, 빼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더라고요. 앞에 잠시만 보세요. 우리 회계는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기간이요? 회계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년 단위로 끝나요? 1년 단위로 끝나요. 그 다음에 1월 1일을 기초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기초. 초자가 처음 초자예요. 그리고 기라고 나오면 일반적으로 1년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처음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은 뭐라 그래요? 기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기말이 1년에 뭐예요? 끝.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 보잖아요. 맞죠? 근데 학교 다닐 때의 기말, 기말에서 기는 1년이 아니에요. 1학기, 2학기의 그 기고, 우리 회계에서는 기 그러면 몇 년이라고요? 1년. 그 다음에 올해 몇 년도죠? 2020년도죠. 올해를 단기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 작년이 2019년이죠. 네, 전기라 그래요. 작년을. 그 다음에 내년은 2021년이죠. 요걸 차기라 그래요. 요건 기본적으로 날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왜냐면 이제 매출원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매출원가를 설명하려면 기초 기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 없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팁을 하나 드리면 회사에서는 이 용어 잘 안 써요. 회사에서는 단기 거 갖고 와, 뭐 장기 거 갖고 와, 정기 거 갖고 와 막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0년도 거 갖고 와, 2019년도 거 갖고 와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본인도 헷갈리거든요. 자주 안 쓰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야 전기 거 급여대장 돈 갖고 와봐. 그러면 잘못하면 단기 거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라고 쓰는 것보다는 뭐가 나아요? 2019년도 거 급여대장 갖고 와봐. 그러면 웬만하면 거의 다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용어 쓸 때에는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용어 쓰는 게 잘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상대방은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제조회사 다닐 때 제가 사무직 하면서 제조 쪽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힘들었었던 게 뭐였냐면은 망치나 벤치나 이런 거 갖고 오라고 시켜요. 근데 그 안에서 쓰이는 또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나는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놨냐면은요, 그 망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좀 크게 쭉 걸려 있잖아요. 그래 거기를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뭐 시킬라 그래 그러면 딱 줘요. 여기에서 찍으시라고. 나 모르니까. 내가 왜냐면 나 모르잖아요. 니퍼 갖고 오래. 니퍼가 뭐야? 몰라. 그러면 또 저기 저 니퍼가 뭔지 모르는데요. 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면 자존심이 뭔지. 그럼 뭔가 이상한 걸 하나 들고 가죠. 니퍼가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또 이제 또 뭐라고 하죠. 넌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이제 국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그럼 사진 찍어갖고 여기서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인수인계 받을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즘에 인수인계 받을 때 녹음해버려요. 아예 동영상 찍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모르겠어. 그러면 동영상을 또 뭐 하면 돼요? 보면 돼.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는 우리 매출 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한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백종원 씨가 맨날 오늘이죠. 골목식당. 골목식당 아니다. 어제였구나. 아 요즘 TV를 안 보니까. 골목식당에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뭐예요? 원가 계산. 왜냐면 원가를 알아야만 이익이 얼마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할 때에 우리 회계에서는 무슨 상품이요? 기초 상품. 기초가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1월 1일이에요. 참고로 얘는 작년 거예요. 언제 거라고요? 작년 거. 우리 작년에 물건을 다 팔 수도 있죠. 맞죠? 근데 못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못 판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버려요? 아니죠. 내년에 팔아야죠. 그래서 올해 게 넘어가면은 그게 내년 게 되잖아요. 그 내년 거를 뭐라 그래요? 기초. 작년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올해 산 거예요. 요게 언제 거예요? 올해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은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12월 31일 날 남은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남은 거. 남은 건 버려야 돼요? 내년에 팔아야 돼요? 내년에. 맞잖아요. 버리실 거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차 끌고 갈게요. 뭐 버리실 거 있으시면. 그래서 대부분 올해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 팔잖아요. 그 내년 걸 뭐라 그래요? 기말. 그 다음에 작년에 넘어온 걸 뭐라 그래요? 기초.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1월 1일 날 무슨 날이에요? 그냥 빨간 날이에요. 무슨 날이겠어요? 1월 1일은 그냥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이에요. 전 뭐 신정, 구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추석, 설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달력에서. 맞잖아요. 회사 생활 하실 때 이게 몇 월 며칠 날 무슨 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얘가 검어냐, 빨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8월 17일 날 놀게 돼서. 근데 어차피 우리는 국가에서 안 했었어도 8월 17일 날 노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17일, 18일 날 일이 있어서 처음부터 빼놨었거든요. 저는 그 덕에 연차가 하루 더 생겼어요. 원래 17, 18 연차로 빠지는 거였는데 18일만 연차로 빼고 나중에 하루 또 빼야죠. 돈으로는 못 주시니까 써먹어야죠. 열심히. 그 다음에 여기 타개정 대책 있죠. 요거는 나중에 분개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궁금하셔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니까 타개정의 뜻은 딴 데 썼다는 뜻이에요. 안 팔고. 그래서 우리 원가가 중요하죠. 왜냐면 원가가 높으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낮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액에서 뭐를 빼요? 매출 원가를 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려면은 매출액은 크게, 원가는요 작게. 그래서 사장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액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원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왜냐하면 원가가 적어야 매출액이 커지니까. 당연한 얘기죠. 노력하면 되긴 됩니다. 사장님들이. 근데 그 대신 누가 힘들어요? 부하직원이 힘들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조회사 다닐 때 저하고 이제 동갑이네가 이제 저기 생산 파트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회의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원가를 줄여 갖고 와. 그리고 줄였어요. 다행히도 거래처에서 인정해줘서. 예.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다음 달에 똑같은 회사를 또 줄이래. 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타로 줄이는 거. 그리고 그 회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격에 납품한다라는 회사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도 원가를 엄청나게 줄여놓은 거니까. 근데 사장님들이 그런 거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능력 발휘를 해봐. 이거 줄여갖고 오면은 너는 우리 회사에서 능력 있는 놈이야. 근데 못 줄이면은 너는 능력 없는 놈이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사장님들이 돈 버는 이유는 있긴 있더라고요. 예. 월급은 조금 주고 가져가는 건 많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 밑에 보시면 선적지 인도 기준하고 도착지 인도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별표 2개. 이것도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선적지하고 도착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선적지의 선적의 뜻이 뭐예요? 선적. 예, 그냥 배에다 싣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싣는 거.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은 물건을 실으면 파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택배 아저씨한테 물건을 주면 이 물건은 이제 내 물건이 아니게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선적지 인도 기준. 그래서 요거는 선적 시에 매입 잡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기준은 뭐 했을 때 매입 잡게 되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는 선적지일까요? 도착지일까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사잖아요. 그러면 선적지, 도착지. 아니요, 도착지. 왜 도착지냐면 물건이 오다가 잘못됐어. 그럼 반품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그거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왜냐면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택배 아저씨가 잘못되면은 그거 교환할 수 있잖아요. 무슨 지기 때문에? 도착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택배 아저씨한테 주는 순간 잘 되든 잘못되든 매입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회사 다닐 때 오늘 물건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부품이 하나 모자른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사던 데에다가 전화했더니 오늘은 죽어도 못 갖다 준대.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은 우리도 못 가. 왜냐면 나가야 될 사람들이 다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주변에서 물건 파는 데를 수소문해서 하나를 사러 갔어요. 아니다, 못 갔구나. 그래서 다른 방법 썼어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 거기에 전화해갖고 저기 죄송한데 퀵으로 싸주세요. 왜냐면 물건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기 이 물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퀵 아저씨한테 주는 것까지만 책임질 거예요. 퀵 아저씨가 갖다 주다가 깨지는 건 몰라요. 이게 선적지 인도 기준이에요. 오다 잘못되면은 네가 책임져. 나는 몰라. 판매자는. 근데 우린 일반적으로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계약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직 내게 아니야. 도착해서 내가 검수하고 물건 괜찮나 보고 괜찮으면 그때부터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야. 이거를 무슨 지라 그래요?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이걸 말로 풀어요. 내가 그걸 보고 이거는 선적했네. 이거는 도착했네. 거기에 따라서 매입 잡게 될 수도 있고 매출 잡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말장난으로 나옵니다.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풀기에는. 그 다음에 잠깐 119페이지로 오세요.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쭉쭉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119페이지 어저께 잠깐 설명했던 몇 분법이요? 2분법.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디에서 쓴다고요? 실무. 실제
회사에서 요 이분법을 씁니다. 거기 120페이지에 있네요. 쓸 필요 없겠네요. 120페이지 위에 보시면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어요. 120페이지 위에 있죠? 이게 교재가 조금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3년 동안 똑같았었는데 제가 지금 이 교재를 4년째 쓰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똑같은 분이 쓰셔서 내용이 똑같아갖고 조금 수업하기가 좋았는데 올해 좀 리뉴얼을 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뉴얼한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은 일단 페이지가 일정 페이지가 안 써 있어요. 제목 때문에. 여기 지금 페이지가 위에 나와 있죠. 이 위에 나와 있는 게 단점이 뭐냐면 대부분 제목이 위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이쁘게 만드시느라 책 페이지를 지워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리뉴얼을 잘못한 거 아닌가. 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걸 찾기도 편했고. 어저께 설명드렸었죠. 이분법은 이거라 그랬어요. 상품을 살 때는 뭐야? 상품. 팔 때는 뭐야? 상품, 매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는 거라고요? 두 가지.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이분법. 세 개로 나누면은요? 삼분법. 근데 우린 삼분법 안 써요. 그러니까 삼분법은 이론에서만 쓰입니다. 실무에서는 안 쓰니까 우리는 이분법만. 그 다음에 123페이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123페이지. 재고 자산의 원가, 배분 및 평가인데,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일단 수량 결정 방법에 총 세 가지예요. 거긴 두 가지 나와 있는데, 계속 적는다 그래서 뭐라고요? 계속 기록법. 창고에 직접 가서 확인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실지재고 조사법.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이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섞어 쓴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혼합법. 이렇게 이제 나누어 준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에는요, 단가 말고 거기 밑에 감모 손실. 제가 아까 감모의 뜻이 뭐라 그랬죠? 뭐가 부족하다? 수량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수량 부족.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감모에는 정상적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비정상적.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에는 매출 원가에다가 뭐예요? 가산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한다라고 아까 했었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론에서 잘 물어봐요. 정상적일 때 어떻게 되냐? 비정상적일 때 어떻게 되냐? 요거 이론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 쪽지 시험 볼 때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쓸데없거나 그렇게 안 중요한 거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거기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 가격의 결정 있으시죠? 거기도 별표 3개. 거기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까 선적지하고 도착지는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3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적성품. 다른 말로 위탁상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이 적성품은 2명이 필요해요.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2명. 그 2명이 누구냐면은 위탁자하고 수탁자라는 분이 있어요. 위탁자는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수탁자는요? 네, 부탁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부탁을 받는 거냐면은 이 물건 좀 팔아줘. 이 물건 팔아주면 수수료 줄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요거랑 완벽하게 맞지는 않는데 주변에서 그나마 많이 볼 수 있는 게 핸드폰 대리점. 핸드폰 대리점에서 SK, KT, LG 대신 뭐 팔아주죠? 폰 팔아주죠. 맞죠? 네. 그래서 폰 팔고 그 다음에 요금 이런 거 하게 되면은 SK, KT, LG에서 뭐 줘요? 수수료 줘요. 근데 이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폰 사러 가면 비싼 요금 처음에 몇 달만 써달라고 요구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네, 비싼 걸 쓰면 수수료를 많이 줘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싼 거 쓰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를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가 까여요. 구조가. 얼마 이하짜리는 팔지 마. 이런 식이에요. 대기업에서. 이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사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가서 상담하는 건 상관없는데 근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요금제 이걸로 해주세요. 몇 달만 해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그게 그분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해줘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어떻게 되니까요? 커지니까. 우리 아이스크림 싸게 먹죠? 그거 왜 그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것도 뉴스에 몇 번 나왔는데 그 아이스크림 파는 이제 업체 중간 상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달에 얼마 이상 팔면 인센티브가 나온대요. 수수료가. 근데 그 수수료가 이거를 싸게 해서라도 넘기면 그 수수료를 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짜리를 50원에 넘겨도 여기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50원 이상인 거예요. 매출액이 커져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뭐 심한 데는 막 원 가격의 20% 30%에 사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매출액이 커져버리면은 나오는 수수료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떠넘기기로 팔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참고로 제가 봤을 때 사람 관계 있잖아요. 그놈의 돈만 없으면 되게 아름다운 관계가 될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근데 이제 결혼 안 했을 때는 이제 뭐 남자 때문에 싸우거나 여자 때문에 싸우거나 한 오빠 두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빼놓고라면 솔직히 돈만 안 들어가면은 되게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싸우면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애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돈 때문에. 그거 아니면 싸울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놈의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그 대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대폰 대리점. 그래서 요거는 수탁자가 판매해야 매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탁자는 그 물건을 뭐 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팔기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팔아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되는 겁니다. 수탁자가 갖고 있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뭐 했으니까? 안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시송품. 또는 저는 시용상품이라고도 설명드려요. 요즘 이거 많아요. 홈쇼핑 대표적으로. 홈쇼핑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일주일만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반품하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시송품, 시용상품이에요. 써보고 사는 거. 그래도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뭐 해야 돼요?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화장품들은 이렇게 팔던데요. 어떻게 파냐면은 본품 뜯으시면은 반품 안 됩니다. 샘플하고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샘플 먼저 써보시고 샘플이 마음에 들면은 뭐 하세요? 본품을 뜯으세요.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그게 다 무슨 상품이에요? 시용상품, 시송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파냐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마음 한뜻이에요. 뭐가 한마음 한뜻이냐면은 이거 괜찮을까? 맞죠? 고민만 합니다. 고민만 하다 뭐예요? 끝나. 근데 계속 저기 어디냐 TV 안에 있는 아줌마하고 아저씨는 계속 뭐 하래요? 사래. 이거 좋다고. 그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못 정하셨으면 샘플 보내드릴 테니까 샘플 먼저 뭐 하시라고요? 써보시라고. 저는 제일 황당하다라기보다는 이렇게도 파네라고 느꼈었던 게 한번 이렇게 돌리는데 그때 토마토였나? 복숭아였나? 근데 과일이었어요. 근데 거기 밑에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 박스에 하나만 먹으면 반품 받아주겠대요. 진짜 있어요. 그렇게 파는 게. 그래갖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2개 먹으면 걸릴까? 네. 사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거기 반품 조건이 뭐였냐면은 한 박스에 1개는 반품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면 2개 먹은 걸 어떻게 알지? 막 이런 5만 가지 또 고민을 했었죠. 결론은 사진 않았지만. 저는 참고로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니면 안 사게 되더라고요. 인터넷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언제 사냐면은 요거 살 거야라고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을 그때부터 뒤지는 거죠. 뭘 찾아요? 최저가. 그놈의 최저가. 그래갖고 몇 번 또 상처받은 적이 있죠. 꼬맹이 거 이제 마트에서 저희 와이프 주특기가 뭐냐면 애를 꼭 그것 때문에 몇 번 싸웠었는데 애를 꼭 장난감 있는 대로 유도를 해요. 어떻게든 사게끔. 그러면 애들이 장난감 있는 데 가면 사요, 안 사요? 사죠. 그냥 지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꼭 들려요. 네. 근데 이제 들릴 때 가끔씩 이제 비싼 거 드시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인터넷 가서 뭐 해봐요? 찾아봐. 그럼 이제 찾아봤더니 2만 원이 차이 나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꼬시는 거죠. 네. 요거 여기서 말고 내일 모레 택배 아저씨가 너를 위해서 선물로 갖다 주실 거야. 네. 근데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그럼 또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싸우는 거죠. 왜 데리고 가갖고 비싼 거 사갖고 또 그리고 싸우는 거죠.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상품권을 뭐 하고요?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요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성품은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뭐 했을 때요? 표시했을 때.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만 먹으면 반품 받아줄게. 근데 내가 2개를 먹었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뭐 하겠다? 사겠다. 근데 왜 이 방법 쓰는지 아세요? 시성품, 시용상품?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요, 뜯으면 반품을 안 해요. 그렇죠. 미안해서도 있고 귀찮아서. 그래서 이걸로 많이 파는 거예요. 미국의 아마존 있죠? 아마존은 6개월 안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해줍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매출액이 30% 올랐고요. 반품액이 10% 올랐대요. 그럼 몇 프로 더 파는 거예요? 20%. 그렇죠. 근데 아마존은 우리나라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망한다에 제 전 재산을 걸 거예요. 6개월 안에 반품된대. 그러면 우리나라는 5개월 29일 쓰고 뭐 할 사람이에요? 반품할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5개월 29일 쓰고 반품할 사람이 수두룩해요.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요. 네, 그렇죠. 시커 쓰고 네, 망해요. 그래서 아마존처럼 했다간 망한다에 제 전 재산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잘 나가는 쇼핑몰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대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최저가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가 들어와갖고 그거보다 더 낮게 하면은 이익이 안 난대요. 이미 거의 맥스급 최저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계에서 투자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쇼핑몰에다 투자는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은 못 들어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고 실 겁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단가 결정 방법에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씩 계산하면 개별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 선입, 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 후입, 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요게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지재고 조사법을 적용하면 뭐야? 총평균법. 근데 원래는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예전에 전산 회계만 공부하시면 원래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외우면 전산회계 1급 수준이 되는 거고요.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을 써야 이동평균법이야. 이렇게 외우면은 전산세무 몇 급이 되는 거예요? 2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1급과 세무 2급의 차이는 깊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겉테두리 위주로 보면은 전산회계 1급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산세무 몇 급이에요? 2급이에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완전 깊숙이는 안 들어가요. 왜냐면 저희 시험은 이론 위주가 아니라 실기 위주라 다행히도. 완전 깊숙이 들어가면은요 저기 회계하기 싫어질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진짜 말장난 심각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깊게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겉테두리 정도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면 뭐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로 오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쪽지 시험 보는 이유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그 126페이지 가운데 박스 있죠. 네, 일단 밑에 거 먼저 볼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있죠. 근데 거기 계속기록법 제일 밑에 이동평균법이라고 써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기록법을 쓰면 뭐를 만들 수 있다? 이동평균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제일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총평균법.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계속기록법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총평균법. 왜냐면 총평균법은 계속기록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지재고조사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지재고조사법으로는 총평균법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기록법을 써야만 무슨 법을 만들 수 있다? 이동평균법. 근데 총평균법은 무슨 법일 때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지재고 조사법. 근데 우리는 회사 가면은 무슨 법만 쓸 거예요? 무슨 법 쓸 것 같아요? 회사 가면. 찍으세요? 아니요. 이거. 개별법은 못해요. 일이 많아서. 네, 선입선출법 쓰는 거예요. 왜요? 누가 유리하다고요? 선입선출법은? 회사가. 그래서 회사 가시면 무슨 법 쓰는 거예요? 선입선출법. 여러분이 사장님 돼도 선입선출법 써요. 맞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고요? 우리는 회사 입장.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무슨 법이 좋은 거예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외울 거예요.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고요?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이거 왜 이렇게 외우냐면 원래는 여기에 있는 부등호를 이해해야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거기 부등호 보시면은요 매출 원가만 누가 커요? 후입선출법이 커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크다고요? 선입선출법.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등호를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엔 부등호로 외우라 그랬었어요.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수업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어디로 오시냐면은 127페이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있어요. 무슨 손실이요? 평가 손실. 그래서 제가 아까 평가가 뭐라 그랬죠? 뜻이? 뭐 맞추는 거라고요? 돈 맞추는 거. 금액 조정하는 거를 평가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평가.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무슨 법 쓴다고요? 저가법. 무슨 법이요? 저가법. 저가법은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평가를 해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분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